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시작된 뉴욕 경찰국의 순찰 중 첫 번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 일부는 혐오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총기 소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예산안을 오늘 의회에 보냈습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고 국방 외의 예산은 17%가 늘어났습니다. 소수인종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증가가 눈에 띕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에 보급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이달 22일부터 한인들에게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한국어로 시작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매트 게츠 공화당 의원에 대해 공화당과 팍스뉴스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창고 직원의 노조 결성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 중간 개표 결과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표가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 CEO들이 갖가지 공공정책 이슈에 있어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라는 압력을 회사 안팎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재판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사망 원인을 전문 의사들은 약물이나 심장질환이 아닌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지금 탑뉴스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는 전부 그 커뮤니티 경찰국이 순찰 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뉴욕의 네일샵에 한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금 뉴욕 경찰국 자체가 어떻게 그 아시안을 비하하고 위협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늘 듣는 얘기겠죠. 많은 그런 그 아시안에 대한 비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네일샵에서 이제 어떤 네일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신변 위협이 되는 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용의자가 밖에 나와서도 소리를 지르고 한 아시안 여성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안 여성은 보통 아시안 여성이 아니라 말하자면 언더커버 오피서, 뉴욕 경관이 아닌 척 가장한 경관이었던 겁니다.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용의자가 체포가 됐죠. 2급 괴롭힘 중범이 아니라 이제 경범입니다. 주마다 미국이 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혐오 범죄 혐의로 체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범인 2급 괴롭힘 의도를 갖고 이제 괴롭힐 때요. 이번에는 당연히 인종, 피부색에 관해서 그런 것이겠죠. 출신국가.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 케이스에는 보석금이 허가되지 않는답니다. 용의자 샤론 윌리엄스라는 50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그 네일샵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네일샵이니까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하는 그 네일샵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지금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큰 뉴스들이 있는데도 이 에이션에 관한 이 같은 뉴스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오늘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가장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외출을 덜 한다.
요즘 산책을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절대로 전에는 혼자 산책을 했는데 혼자 산책은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 페퍼 스프레이를 아마존에서 샀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가장 평이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경찰국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실 때 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혼자 가지 마세요 하고 동행을 하는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NPR 방송에서는 또 다른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룹은 스몰 그룹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한다. 총으로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사격 훈련을 받고 있는 사격장이요. 뭐 마셜 시크릿 트레이닝 아카데미 앤 레인지 캄튼에 있는 곳이군요. 여기서 핸드건을 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NPR 방송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 한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총기에 관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레인지에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적어도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직접 하신 분들이 3분이나 됩니다. 이 자체를 그 모임, 그 이벤트 자체를 한인이 하셨어요. 김선하 씨가 하셨는데 29살이었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당연히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또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권리 이것을 누리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에이시안 혐오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적어도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야말로 폭력에는 폭력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뭐 동문회 등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총기 사격 훈련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 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제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그 뭐 날마다 있지 않겠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NPR 방송 기자가 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지나고 보니까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때는 그냥 지나치고 말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하니까 지나치고 뭐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들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종차별이고 지난해에는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오니까 경고 수준, 알람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쓰지 않기를 바라게 되면서 총기 훈련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총 훈련을 받으신 분이세요. 알렌 송 씨, 47살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자랐고 학교도 다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뭐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막상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 요즘은 위협까지 폭력적인 위협까지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총기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JAE 라스트 네임이 정입니다. 이분은 49살이신데 의료 그 행정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미 지난해에 총을 한정 샀기 때문에 갖고 있기는 한데 잘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하고 지키는가 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도대체 내 스스로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내가 이렇게 무장을 하면서 지켜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을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전에 못 느꼈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9살이시잖아요. 몇 주일 전에는 16살 된 딸을 데리고 사격훈련을 딸에게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16살 딸에게 총쏘기를 가르치셨다는 분이에요. 재정 씨가.
딸이 그 총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13살짜리 자녀가 또 있으시답니다. 이 13살짜리 아이에게도 총 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시골에서 대대로 총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총 가르쳐주고 사격도 하고 사냥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민을 와서 특히 총하고는 보지도 못한 뭐 남자들이 군대 가서 총 쏜 것 제외하고는요. 그런 나라에서 온 이민자로서 13살 자녀에게 총 쏘기를 가르친다는 것. 굉장히 이게 아시안 그 혐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캘 스테이트 샌브라디노의 이제 관련이에요. 혐오, 뭐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브라이언 레빙 교수가 혐오 범죄가 지금 미국의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화당 쪽에서는 블루 스테이트에서 혐오 범죄가 많은 게 이게 웬일이야 라고 비꼬지만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대도시에 인구가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차이니즈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것이 많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도 대도시고 인구가 많은 곳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많은 곳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의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을 쭉 이 교수가 설명을 하시고요. NPR 방송은 64세의 안과 의사,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지만 본인은 아직은 총을 살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단 배워둔다는 겁니다.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뭐 총 쏘는 거 배운다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UC 리버사이드의 그 장태한 교수와도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장 교수도 얼마 전에 의회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관해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 스타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 좋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에세이를 전해드린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에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또는 에이시안 사진 작가들에게 자신들, 에이시안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는 일상을 찍고 글로써 에세이를 써서 보낸 것을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소개를 했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또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도 마찬가지고 경찰국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는 그다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하고는 왠지 거리가 멀었었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혐오 범죄의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총을 사고 총을 다루는 핸드건을 다루는 훈련을 받고 한다는 그만큼 이제 혐오 범죄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혐오 범죄가 아직까지는 뭐 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애틀란타 스파 이 총격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연관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총기에 관해서는 어제 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발표를 하고 연설한 것에 해외에서 주목을 하더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 부분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연설을 했기 때문에 다 못 들었는데 나중에 오후에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다른 나라 국제적으로 창피한 수준이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그 슬픈 마음으로 한 거죠. 하루에 미국에서 몇 명이 총격 사건으로 숨지는가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어제도 NFL 선수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였었잖아요. 5명을 살해를 했는데 피해자 가운데서 그 로컬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의사, 그 의사의 와이프, 그리고 2명의 손주, 9살과 5살 된 그런 손주. 그리고 나서 이 NFL 선수는 총으로 쏴서 숨졌는데 경찰이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이미 전에 아마 그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제도 있었고 또 다른 텍사스주에서도 캐비넷 제조회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캐비넷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총을 쏜 거잖아요. 뭐 한 명을 살해하고 5명 다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에이시안 혐오 이런 사건들이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굉장히 두렵게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들께 백신 뭐 가장 원하는 백신이잖아요. 한 번 맞는 존슨앤존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울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을 쭉 팔로우하기가 쉬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2020년 예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2021년은 이제 10월 달부터 연방 정부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 회기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낸 거거든요. 이 그림을 쭉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가져간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방향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예산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예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다가 미국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이 의회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죠. 1조 5,200억 달러.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까요? 물론 미국이 이제 세금 수입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백악관에서 1조 5,200억 달러.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 예산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국방 예산 대 국방 예산 이외의 예산.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방 예산이 7,530억 달러. 그리고 국방 예산이 아닌 뭐 다른 내무부, 국무부, 무슨 부 하는 예산이 7,690억 달러. 지금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책정을 해놨습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한 1.5% 정도 늘어났고 국방이 아닌 다른 예산은 17% 2021년보다 많습니다. 2022년 내년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10월 1일부터 이제 집행이 될 이것을 백악관에서 책정을 해놓으면 의회에 보내서 의회하고 이제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해서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국무부 예산을 거의 30% 정도는 깎았었어요. 그리고 뭐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무부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또 그랬을 때 렉스 틸러슨이라는 첫 번째 국무장관이 그것도 뭐 별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오일 회사 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오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우리 첫 번째 국무장관은 뭐 예산을 30%나 깎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더니 우리는 잘해줄 거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열심히 다지다가 마지막에는 뭐 계속 또 뭐 부정선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수인계 안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일해 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농담한 것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국무부 예산안도 늘렸거든요. 제가 이 순서를 백악관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일 예산안이 많이 배당되는 부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전해드리지는 않고요. 아,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숫자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선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산이 많은 곳이 국방부 예산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군데를 빼놨네요. 중간에 껴넣기를 해야지 되겠어요. 20대, 16, 20대. 네, 뒷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10억, 100억, 1000억, 7,150억 달러로 2021년보다 1.5%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특히 그 설명란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그 겨냥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을 좀 현대화, 핵 관련 이런 것을 현대화한다고 하고, 생화학 그런 위협도 막는데 좀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다음으로 미국이 예산이 많은 곳이요. 한 14, 15군데 정도 부서가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2위로 올라오면서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도 국방 예산 7천억대와는 달리 1천억대예요. 300 약 20억 달러 이 정도 돼서 2021년 예산보다 23%나 늘어났어요. 그럼 평균 17% 늘어난 것보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국에 대한 예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내렸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한 실험실에도 미국 사람들이 질병통제국 사람들이 늘 거기에 파견됐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없이 뒤늦게 상황 파악 잘 못했고 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통제국에는 2021년에 비해서 16억 달러를 예산을 늘려서 미국 질병통제국의 1년 예산안을 백악관에서는 87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 그 오피오이드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어떤 진통제를 마약처럼 쓰는 이것을 잡기 위한 예산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그 보건복지부랑 그 제양군인청이랑 좀 비슷해요. 똑같이 이제 그 10억, 100억, 1000억, 1100억 달러대거든요. 해서 제양군인청은 2021년보다 8.2%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제 퇴역 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건 서비스를 많이 하고 또 전쟁에 다녀온 사람들은 어떤 그 증후군이 있죠. 그로 인한 자살을 막는 프로그램에 좀 배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1000억 달러대 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87억 달러가 예산인 곳이 주택도시개발부예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보다 15%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특히 여기에도 홈리스에 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 밖에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5번째가 국무부가 되는 거예요. 국무부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2%가 늘어나서 635억 달러거든요. 이 국무부 예산에는 다른 나라와 관련된 그 국제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GDP의 몇 퍼센트 작게 몇 퍼센트 정도는 해외에 원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520억 달러인 곳이 국토안보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021년과 예산이 똑같아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안보부도 어떠한 기간 산업 같은 것의 큰 줄기에는 국토안보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리즘을 당연히 막는 기금 돼 있고요. 그리고는 7번째로 예산이 많은 곳이 461억 달러인데 에너지부입니다. 에너지부는 지난해에 비해서 10.2%가 늘어났는데 당연하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보여주는데 기후변화라든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같은 것을 많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부에
클린 에너지가 있고요. 그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연방 법무부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5.3%가 늘어난 352억 달러. 그리고는 그 다음이 또 많이 늘어났죠.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이 거의 300억 달러 되네요. 298억 달러. 298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역시 이번에 그 학자금 지원이요. 그리고 펠그랜트 같은 경우도 한 400달러 정도는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맥시멈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교육부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늘어났고 그 밖에는 제가 중간에 써놓지 않은데 상무부가 2021년보다 28%나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그다지 많지는 않죠. 해서 상무부는 114억 달러고 상무부 이전에 농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요. 2021년보다 16%가 늘어나서 지금 278억 달러거든요. 이 농림부 예산 가운데는 산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푸드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상무부보다 훨씬 예산이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이 푸드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해서 농림부가 278억 달러가 되고 그리고 농림부 다음이 교통부가 됩니다. 교통부가 256억 달러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14%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교통부도 이번에 기간산업인이 뭐니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관장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내무부가 예산이 174억 달러거든요. 16% 늘어났습니다. 내무부가 산 이런 거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내무장관이 최초로 미국의 원주민계이기 때문에 원주민계에 대한 그런 기금도 2021년에 비해서 100만 1000만억 6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무부가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재무부 예산이 149억 달러, 지난해보다 10.6% 늘어났고 노동부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14%가 늘어나서 14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상무부예요. 상무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114억 달러거든요. 상무부가 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센서스 조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성격이 이 정도 된다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병통제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병종이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받았을 때 한 74% 정도 그리고는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병원에 입원한다던가 아니면 사망률 같은 것은 95% 정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별로 아프지 않은 건 70몇 % 막으면 다 막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음 주에 이 존슨앤존슨 보급이 굉장히 80%나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짐작되는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존슨앤존슨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편리한 것 이외에도 면역이 빨리 생긴다는 거잖아요.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나서 3주일 정도 있다가 한 번을 더 맞고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완전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 또 시간이 되면 오늘 백신 여권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존 등등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혀 지금 다른 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방송하다 보면은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자주 할 수 있게 되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시 켜놓은 화면이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화면이 아니라 어제 그제의 화면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또 맞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한 관계, 소셜 라이프, 뭐 어디도 가고 이제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제가 말씀만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난해에 그 헬스 워커들이 환자들 치료하다가 3,600명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숨진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소수인종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도 의사 닥터들은 소수계보다는 이렇게 의사 닥터를 보조하는 간호사 또 병원 스태프들이 소수인종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직접 접촉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보다 스텝이나 간호사가 훨씬 많이 사망을 해서 이 의료진들이 사망할 때는 평균 60세 미만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남들을 치료하다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보통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시는 분들 평균 나이는 78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널싱홈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널싱홈 스태프들보다, 스텝이요, 그 널싱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스텝의 사망률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백신 여권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백신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인 가운데서는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리 파웰 주니어 지난번에 결국은 뭐 이상한 사진에서 내려갔잖아요.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복음주의 대학교 전 총장,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했었던 이 제리 파웰도 나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랭클린 그레엄,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아들도 맞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주의 백인들의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순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예수의 겸손함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나 괜찮아, 내가 그걸 못 견디겠어? 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맞아주면 좋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어떤 리더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백신 맞으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아담 킨징어라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비교적 온건하죠. 공화당 가운데서. 그리고 주류 공화당과 완전히 그 어떤 그 공화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몰돼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지만 공화당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의원이에요. 이 아담 그 킹징어 의원이 일리노이가 지역구이거든요. 트윗을 했습니다. 맷 게츠라는 의원, 공화당 의원은 사임해야지 된다. 지금 조사받고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스텝도 조사관, 연방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죠. 증언을 할 것 같고, 본인과 같이 바하마에 갔다는 플로리다주의 그 세금 증수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텍스 코렉터. 이 사람도 아마 유죄를 인정을 하고 이 그 맷 게츠 맷 게츠 의원에 대해서도 증언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게츠 의원이 38살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오늘 보수적인 공화당의 여성 그룹에서 초대를 해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900를 이제 벤모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 플로리다주에 같이 막 다녔던 그런 그 세금 징수원에게 보내면 그 세금 징수원이 3명의 여성들에게 그 돈을 나눠서 보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2018년인가는 마리화나를 파는 그런 기업인과 손수술 전문 의사와 함께 바하마인가를 갔는데요. 그때도 역시 여성 에스코트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공화당이 이 사람 사임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팍스에서 며칠 전에 이 일이 크게 이 정도까지 나오기 전에 터커 칼슨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인터뷰 한번 해주고는 전혀, 팍스에서는 그 함구무원이거든요. 특히 팍스에
TV에서도 뭐 지난 몇 년 동안 300 몇 번을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하는 것의 3분의 1 이상은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션 해니티라는 사람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도 무대에 올라가서 본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거 캠페인 해주고, 이 맷 게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캠페인 할 때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해주고 이렇게 많이 출연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성매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17살짜리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이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더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계에도 아주 어수선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존이요. 투표를 해서 지금 엘라바마에 있는 창고 직원 한 5천 몇백 명 가운데서 55%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개표가 반 정도 진행됐는데, 노조 결성에 찬성한다가 노조 결성에 반대한다보다 적습니다. 노조 결성에 우리가 노조에 어디 가입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이 적어요. 숫자가. 가입을 안 한다는 사람이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개표, 투표 이런 것은 끝까지 가야지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한 5천 몇백 표 가운데서 한 3,000표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이것으로 보면은, 아마존의 미국에서의 최초의 노조 결성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CEO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꼭 그 조지아주의 그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낙태 이슈 있죠. 여러 가지 캔슬 컬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직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거는 나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인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회사의 정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기후변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 예산안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인종 문제, 총기 문제, 무슨 낙태는 제일 중요하고요.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회사 CEO들이 정치인처럼 돼가는 것처럼 되는 이런 이민 문제도 그렇고요. 무역 문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지금 그 CEO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네, 금요일인데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47년도에 결혼을 해서 대관식이 1953년도였으니까 그 이후에 몇 년 전까지는 계속 뭔가 알파 남자였잖아요. 필립 공이 알파 남자인데 군인이었었던 사람인데 뒤에서 몇 걸음 뒤에, 와이프 몇 걸음 뒤에 가는 평생 그런 생활을 해서 호강도 많이 했지만 보링했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99세 숨지셨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